자, 그럼 우리 르누아르 이제 지난번에 하던 얘기 이제 이어서 계속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201페이지 물랭들라 갈레트의 춤, 그죠? 이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이제 나온 그림이냐? 그러니까 제 3회 인상주의 전시회 이제 요거부터 얘기 시작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3회 인상주의 전시회 때 뭐 이런 그림들, 그죠? 이런 그림들이 전시가 됐고 이때 나온 게 물랑드라 갈레티 무도회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르누아르의 인상주의, 그죠? 인상주의 핵심은 그 인상, 그러니까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는 게 인상주의의 그 목표인데, 르누아르는 그 순간의 인상은 순간의 인상인데, 그러니까 이건 좀 모네인 거고요, 그죠? 모네. 그러니까 모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인상주의자였고, 요 관점에서 오로지 그 빛에 의한 그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려고 했고, 르누아르는 이 좀 다르죠, 그죠? 순간의 인상인데, 그건 삶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죠? 요러한 그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여 재현하는 그런 의미의 그죠? 인상주의다. 그래서 르누아르가 말한 것처럼 자기는 그러니까 그 자연은 예술가를 외롭게 한다, 그죠? 고독하게 한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다라고 말한 것처럼 르누아르는 사람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가 높은 거죠, 그죠? 사람 그림을 많이 그린 게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보자 하는 그 물음은 오늘 한 절반 정도 또는 뭐 그 이상 정도 요 그림 하나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제 물랑드라 갈레티의 그도의 요 춤. 이제 얘기할 게 많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말 19세기 회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평해질 때도 많고요.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런 거냐? 지난번에 이제 이게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이 그림의 장면이, 그죠? 그림의 장면이 우리 인류가 누구나 다 항상 가고 싶어서 항상 갈망하는 곳, 그죠? 항상 동참하고 싶은 그곳의 모습을, 그죠? 정말 술렁술렁, 그죠? 출렁출렁 거리는 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일단 그게 1차적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제가 인류의 오래된 그 핫플레이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말 그대로 인류의 정말 본성적인, 본능적인 그런 갈망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 곳, 그러니까 삶에서 가장 기쁘고 또는 가장 즐겁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친구들하고 한번 신나게 놀자. 신나게 노는 게 뭡니까? 그게 뭐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저 먹고,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 춤이 사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는 춤이 많이 사라졌죠, 사실은 이게, 그죠? 춤이 사라졌어요, 춤이 많이 사라졌죠. 그죠? 걸그룹 걸 보는 거 정도지 애들은 뭐 이렇게 좋아하지만 상당히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라진 이유가 춤하고 노래가 분리가 돼서 그래요. 춤하고 노래. 이게 원래 분리될 수 없는 거거든요. 춤하고 노래는, 그죠? 노래, 음악과 음악과 무용은 분리될 수가 없는데, 이 현대 사회에서 이게 이제 분리가 돼 버렸어요. 그죠? 상당히 분리된 경향이 강합니다. 그죠? 물론 같이 뭐 걸그룹이나 이런 같이,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지 보통. 그죠? 음악과 춤은 같이 가는 건데, 이게 분리된 경향이 강하게 진행됐죠. 여기 특히 요 19세기나 이런 그런 걸 통해서 연주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연주에 뭐 교회 한 곡이나 이런 연주에 가면은 조용히 음악만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엘리트 음악에서는 그런 식의 좀 분리가 일어났어요. 특히 이제 엘리트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민희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죠? 그런 대중 음악 말고, 그죠? 근데 원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책을 읽는데 단순히 그냥 책만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술 사적인 측면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쭉 언급은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연 그럼 그 핫플레이스가 어디냐? 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이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 클럽 아니에요? 클럽, 그죠? 이제 물론 오늘날에는 이 오늘날에는 현대사회에서는 클럽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클럽의 뭡니까? 진입 장벽, 그죠? 진입 장벽이 높죠. 이게 사실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그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또 다른 의미로 또 그것이 이제, 그죠? 사회적인 지위의 과시와 뭐 이런 것 등등의 연결성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핫플레이스라고 하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은 소외된 곳이죠, 사실은. 그죠? 대다수 사람들은 잘 가려고 엄두도 안 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그게 조금만 올라가 봐도 별로 그러지 않았거든요. 당장 우리가 그 락앤롤, 그죠? 락앤롤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1950년대, 60년대만 봐도 미국, 그죠? 동네마다 다 춤추는 장대가 있었어요. 그죠? 막 체육관에서 춤추고 애들 맨날 거기서 하는 게 다 그 고고라든지 말이야. 이런 그거 아니에요, 다. 그죠? 젊은 남녀들이나 애들이 다 모여서 애들,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게 있었는데 이게 점점 오늘날에는 좀 더 이런 식으로 그 진입, 그죠? 롤라장 같은 것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진 거예요. 많이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 자꾸 높아지면서 이 핫플레이스가 말 그대로 누구나 갈망하는 건데 정말 아무나 갈 수 없는 장소가 많이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쭉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19세기 프랑스 카바레라든지 카페 꽁세르, 가면 무덤, 페트 갈랑드, 중세 각 지역 축제도 이런 그림들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오래된 바로 그 바쿠스 디오니소스 축제부터 결국은 그건 뭐 이거죠. 이게 핵심은 사실 근데 남녀가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이게 그죠? 그죠? 이게 그죠? 남녀가 같이 자유롭게 어우러지면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먹고 마시는 곳.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술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또 이게 짝이 또 맞는 사람끼리는 그다음에 또 각자 손을 잡고 더 그죠? 깊은 사랑을 나누러 또 헤어지 그렇게 되는 그런 곳이 결국 그 핫플레이스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랑도 있고 춤도 있고 음악도 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있는 그리고 그 절정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아무래도 젊은 남녀겠죠. 젊은 남녀인데 꼭 근데 젊은 남녀만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나이 든 사람들도 뭐 카바레 가서 춤추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전통들, 그죠? 그림으로 요거는 이제 로코코 시대, 그죠? 이렇게 야외에서 옆에서 이제 백파이프 불고 있고 음악에 맞춰서 가상 연기하고 이렇게 그 짝을 짓는 그런 구애 파티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로코코 시대, 그죠? 이런 뭐 아니면 왕들, 그죠? 궁정에서 있었던 가면 무도회 이런 거라든지 그죠? 아니면 하다못해 농민들도 그죠? 기회만 닿으면 이렇게 그냥 어떤 봉헌 축제일 다 집어치고 그냥 모여서 노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 저희 어릴 때 예전에 크리스마스 그 술 마시고 노는 날이지 이런 것처럼 그죠? 원래 크리스마스가 그게 아닌데 크리스마스 때면 저 어릴 때만 해도 야 친구들 만나서 그냥 그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그런 거죠 이게 그죠? 그런 교회의 성스러운 날인데도 사람들은 모여서 그냥 마시고 여기 이제 이게 백파이프입니다 그죠? 백파이프 좀 부는 거예요. 백파이프 이게 제일 흔했나 봅니다. 흔하고 아무튼 소리가 이제 커서 그래요 그죠? 이걸 불면 이거 맞춰 사람들 막 이렇게 춤추고 손 잡고 빨리 춤추러 가고 여기 뭐 그죠? 이렇게 막 키스하고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농민들이나 귀족들이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더 근원 본성적인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게 뇌과학적인 얘기 있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뇌과학적인 얘기. 우리 뇌가 그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즐거움 쾌락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가장 그 뇌가 이제 이제 하이 노트 말 그대로 가장 고양돼 있느냐. 그죠? 네, 뇌과학적으로 가장 고양되는 순간, 고양되는 경험이 언제냐? 이거는 뭐 정해져 있어요. 좀 전에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하고 그죠? 특히 이제 남녀가 그죠? 이렇게 좀 전에 봤다고 같이 어울리고 먹고 춤추고 그럴 때 가장 우리가 그죠? 이제 클럽에서 막 춤추고 막 무아중에 봐서 같이 춤추고 이럴 때 그때가 최고로 고양되는 경험을 한다. 그죠? 핫플레이스 빠져서 즐기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이겁니다. 그죠? 요거 뭐 다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막 어울리고 그죠? 떠들고 막 신나서 막 얘기하고 이러면 우리가 이게 완전히 고양돼 있어요. 정말 시간이 이렇게 막 떨잖아요. 친구들하고 그죠? 떠는 이게 사실 가장 우리 뇌가 고양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나온 거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바로 요때. 그러니까 우리가 먹방이라는 게 뭐 TV 뭡니까? 1박 2일이나 또 뭐죠? 삼시세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죠? 결국에는 다 그냥 이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그죠? 결국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뭐 해 먹으면서 그죠? 막 티격태격 그죠? 서로 우위를 다지고 연결을 확인하고 뭐 풀기도 하고 이때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뭐 하면 그 사람이 뭐 친구들 불러서 같이 먹고 이런 거 그냥 가지고 한두 시간씩만 사람들 봐요. 별것도 아닌데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뇌가 가장 고양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거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쉽게 돈 버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 뇌가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조차도
자, 그래서 그러니까 르누아르가 이거 지금 그러니까 결국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이 그 첫 번째 그러니까 꼽자면은 이 그 물랭드라 갈레트가 이게 이제 가장 대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작,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대작으로 꼽히는 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 장면이 첫 번째는 저렇게 그냥 남녀가 어울려서 춤추는 거 그게 가장 고양되는 순간이고 뇌가 두 번째는 또 이거죠. 친구들 다 일수 열대 명 모여가지고 흥청망청 뭐 엄청 먹고 그죠 술 마시고 또 어울려서 막 서로 막 이야기하고 이게 또 엄청 즐거운 순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대작으로 말해집니다. 요 뱃놀이 일행의 오찬 그죠? 그러니까 강가에 뱃놀이 가서 배 타고 끝나고 와서 이렇게 그죠? 식사 그냥 잔뜩 벌려놓고 막 친구들 흥청망청 떠들면서 이야기하는 먹는 그런 장면. 자,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한번 제가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결국 이거는 예술의 기원하고 연관돼 있다는 거죠. 단순히 미술뿐만 아니라 그죠? 미술의 기원하고도 연관돼 있고 지난번에 동굴 말씀드렸는데 그죠? 그 음악의 기원하고도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류의 진화사 및 예술의 기원 연관해 볼 때 그럼 결국 그 핫플레이스가 어디냐? 그게 결국 동굴이었다는 거예요. 동굴. 그죠? 인류 최초의 핫플레이스는 그 동굴이었다. 동굴. 그죠? 동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술의 기원에서 동굴의 의. 동굴하면 우리가 당장 예술에서는 그 미술사에서 그죠? 항상 소녀시대 벽화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동굴 벽화는 이 미술의 기원. 그래서 동굴 벽화도 가장 오래된 거 뭐 한 2만 년, 2만 4, 5천 년 된 거 이런 거부터 해서 결국 미술이 거기서 비롯됐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물음은 그다음 물음이 이제 사실 중요한 물음이에요. 그거를 왜 그죠? 왜 굳이 우리 조상들이 2만 년 전, 3만 년 전 사람들이 어두운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죠? 그 또 벽화를 그렸는데 그거를 또 정성 들여 반복해서 그렸거든요. 같은데. 그리고 또 덧칠하고 또 옆에 그리고 계속 그렸는데 이거 왜 그랬겠냐. 근데 이게 깊다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깊어요. 그냥 얕은 데다 그린 게 아니라 한 1km 막 이렇게 들어가. 1.5km 막 1.8km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뭐 얕은 데다 그린 것도 있지만요. 그죠? 그 깊은 데 보통 발견된 그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늦게 발견된 것들이 많은데 한 1km 정도까지 들어가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굴에서 살았던 거 아니냐 거주. 근데 거주를 깊은 곳에서는 못하죠. 그렇게 1km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동굴은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동굴은 거주지로 문제가 있는 게 동굴이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동굴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동굴은 이 회피가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건강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바깥에 그러니까 바위 이렇게 그늘이나 이런 데서 보통 거주를 했고 물론 동굴도 사용이 됐겠지만은 이 문제는 깊은 동굴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깊은 동굴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그 디스코텍이었던 거지 일종의 그죠? 그 핫플레이스 디스코텍 그곳에 벽화를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요것에 대해서 옛날에 나온 얘기는 이겁니다. 일반적인 답변. 그거는 보존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동굴 바깥에 그린 그림이나 아니면 얕은 동굴에 그린 그림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보존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밖에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죠. 남을 수가 없죠. 그죠? 뭐 몇만 년, 몇천 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 동굴에 있는 그림들만 현재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굴에 있는 것만 남아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게 이제 과학의 일반적인 답변이고요. 이게 당연히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보존의 문제가 또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이런 답변도 완전히 잘못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죠? 그리고 뭐 당연히 동굴 벽화가 미술의 기원과 직접 연관되죠. 그 벽화니까. 그죠? 그것도 당연히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은요. 그죠? 우리 이제 이민희 선생님 하시는 바로 그 음악. 그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동굴 벽화는 음악의 기원과도 깊이 연관된다는 겁니다. 그죠? 음악. 우리 음악이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느냐라는 거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음악이 이민희 선생님. 음악은 뭐 계속 오래전부터 당연히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증거잖아요. 근데 음악은 증거가 남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죠? 소리는 증거가 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당연히 그 악기라는 것도 악기를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옛날 그죠? 3만 년, 뭐 10만 년, 20만 년 또는 우리 조상 종들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악기라는 게. 그죠?
근데 분명히 소리를 내 가지고 음악적인 건 분명히 음악적인, 그죠? 음악적인. 그러니까 뭐 최초의 음악은 당연히 이제 그죠? 목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그 전부터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것이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호모 사피엔스 우리 품종은 상징적 언어인데 그 우리 말고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 에렉투스 그 이것도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인간인데 종이 다른 거예요. 품종이.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언어가 없었겠네. 언어가 있었겠지요. 언어가 있었겠죠. 그 사람들도 언어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무슨 언어가 있었을까? 그게 음악적 언어라는 거예요. 음악적 언어. 들어보세요. 음악적 언어. 음악적 언어가 뭐냐면은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음악의 기원어가 연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언어에도 물론 음악적인 요소가 있죠. 의성어도 있고 뭐 리듬도 있고 억양도 있고 중국어의 성조도 있고 당연히 음악적인 요소가 남아있죠. 음악적인 요소 그죠? 리듬, 멜로디, 박자 이런 거 그죠? 당연히 우리 언어에도 남아있는데 음성 언어니까. 근데 우리 언어는 음성 언어보다는 상징 언어예요. 이것이 무언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상징 그죠? 이것을 그냥 어떤 그 음성 기호, 뭐 기역, 니은, 뭐 가, 나, 뭐 나무, 트리 이건 음성 기호에 불과하고 이것이 무언가를 매칭한다는 상징한다는 건데 이게 달라요. 이거 우리 언어만 그런 거예요. 우리 언어만. 그러면 옛날 그 다른 네안데르탈인이나 그죠? 호모 에렉투스나 우리 인간의 조상들의 언어는 뭐였겠느냐? 언어가 있었겠죠.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 그죠? 왜냐면은 없다면은 협동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언어가 있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해부학적으로도 이미 한 180만 년 전부터는 이게 그죠? 이 성대나 이런 그죠? 뭐 설골 이런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거 다 발성을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직립보행을 해가지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우리가 직립보행이. 우리가 음악의 존재가 된 게 직립보행 때문이에요. 두 발로 쓴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긴 하지만 요거는 그래도 그죠? 이제 우리 이민선 선생님들 계시고 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립보행을 상당히 중요시하잖아요. 그죠? 두 발로 쓴 거. 그러니까 두 발로 쓴 게 이제 왜 두 발로 쓰게 됐습니까? 일단 진화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진화 환경. 우리랑 이제 현재 남아 있는 종 중에 가장 가까운 종은 침팬지거든요. 그죠? 근데 침팬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침팬지는 걷는 게 완전 두 발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침팬지는 나무를 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한 환경이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인데 우리 이제 진화하자 그죠?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도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침팬지는 이게 숲에서 있던 거야. 숲에서 진화해서 계속 살아있던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침팬지의 서식지는 숲이에요. 숲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무를 탈 수 있는 거죠. 그 스펙이. 그죠? 침팬지는 숲입니다. 숲. 근데 우리는 숲이 아니라 숲에서 좀 나온 우리 이제 아프리카 보면은 세렝게티 초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약간 건조한 사바나라 그래. 사바나 초원. 그러니까 우리는 사바나에서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탈 일은 없는 거죠. 나무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침팬지는 일로 서식지가 내려오지 않고 그냥 계속 숲에서 그래서 숲 언저리까지 계속 거기서 살아서 진화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나무를 탈 수 있는 이게 있는 것이고 그런 스펙이 있는 거고 스펙이 우리는 그거랑 동떨어져서 이 건조한 사바나 초원에 돌아다니면서 진화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릴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 두 발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초원으로 내려면 당연히 두 발로 쓰는 게 유리하죠. 왜 두 발로 쓰는 귀여운 동물 있잖아요. 미어캣, 그죠? 미어캣도 맨날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바나 평지로 내려면 이게 일단 서서 이렇게 봐야 많이 보이기도 하고 또 지열로부터, 그죠? 지열로부터 이게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보호를 할 수 있어요. 지열이 뜨거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서게 됐는데 근데 이제 과거 우리 뭐 저도 그렇고 어릴 때 배웠던 그런 이제 왜 사회체계나 이런 데서 많이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인간의 특징에서 인간은 직립보행 두 발로 쓰게 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두 팔을 사용하게 돼. 그죠? 두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돼서 뭐 도구를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건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기는 맞는데 물론 두 팔이 중요하지만 두 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게 된 게 팔이 자유를 얻은 게 이게 둘째 문제예요. 오히려 제일 먼저 자유를 얻은 건 입입니다. 입. 왜냐면 집에서 고양이 싫어하신다 이제 고양이 옆집 고양이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고양이나 강아지나 애들 보면 다 입으로 해요. 네발 동물은 그죠?
어디 가서 뭐 다 입으로 막 이렇게 하고 다 뭐든지 그죠? 입으로 뭐든지 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발 동물은 그죠? 손을 둘째치고 일단 입 가지고 뭐 이렇게 물고 뜯고 뭐 다 입으로 뭐 사람한테 다 입으로 한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거를 그죠? 입으로 무슨 엄청 많이 하죠. 다들 그죠? 그죠? 네발 동물들은 그런데 이게 두 발로 쓰게 되면은 두 팔도 자유로지만 딴 걸 떠나서 입이 자유로진가 입이 그죠? 물론 두 팔 자유로진 것 동시에 입이 자유로지면서 입이 자유로졌다는 건 이걸 음성을 마음대로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급할 때만 내는 거지 계속 뭐 물고서 얘기 못 하잖아요. 뭐 물고 가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손을 들던가 뭘 하면서 입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그 입으로 입이 자유로졌다. 그죠? 입이 자유롭고 그래서 소리를 수시로 그죠? 원할 때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수시로. 원할 때. 그죠? 그 강아지나 고양이는 달라요. 네발 동물은 원할 때 낼 수 없는 게 완전 소리라는 게. 근데 우리는 원할 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입이 자유를 얻었고 이제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이제 정말 또 중요한 거는 두 다리로 걸음으로 해서 이게 두 다리로 걸음으로 해서 리듬감, 춤하고 연관되는 건데. 그죠? 근데 원래 두 다리로 쓰는 게 어렵거든요. 우리는 맨날 쓰니까 모르지만은 이거 두 다리로 쓰는 게 어렵다는 거를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경험을 할 거래 아마. 야, 두 다리로 쓰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이거 찰흙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찰흙으로. 두 발로 쓰는 거 이거 안 서 애가 이거 찰흙으로. 그죠? 두 발 이거 찰흙이든 뭐든 간에 두 발로 쓰면 이게 막 안 서다 밑에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그죠? 이게 진짜 어려워요. 두 발로 서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완성된 진화했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해보면은 균형 잡고 쓴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걸 알게 돼요. 로봇들이 이 두 발로 쓰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두 발 초풍. 그거는 아직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두 발로 서서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런 거 정말 꿈도 못 꿀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안정되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데 근데 두 발로 걸으려면 어떻게 돼요? 두 발로 중심을 잡고 걸으려면은 핵심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왜 비탈길 내려갈 때 넘어지지 않으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두 발로 서 있을 때 가만히 서는 것에 힘든 게 없어요. 그죠? 가만히 서 있으면 이거 막 이리 좋다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살살 리듬만 줘도 이게 이제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 다녔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 두 발이라는 게 음악사에서 엄청 중요해요. 두 발로부터 저렇게 음악이 나온 거예요. 이 리듬감으로도. 항상 두 발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 리듬감. 그래서 이 광고도 보면은 광고에 가끔 왜 그런 건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동물들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뭐 사자가 나와서 춤추고 심지어 뭐 코끼리도 나와서 춤추고 그러는데 걔들 춤을 어떻게 춰요? 야, 코끼리니까 네 발로 춤추니까 절대 안 되죠. 얘들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꼭 두 발로 춤춰야 돼요. 엉덩이 흔들면서 꼭. 그러니까 네 발 동물인데도 사람처럼 세워가지고 춤을 추게 해요. 왜냐면 그게 아니면 리듬이 안 나와요. 네 발 동물은 리듬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발은 대신 안정적이긴 하지. 그래서 안정적이긴 한데 이게 리듬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발은. 그래서 항상 이제 의인화시킬 때 그냥 아예 사람처럼 서가지고 이제 엉덩이 흔들고 이제 원숭이나 뭐 그죠? 코끼리조차도 막 이렇게 막 흔든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 춤하고 음악이 사실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음악하고 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가장 사실 진화적인 기초예요. 그래서 딴 거 없이 그 직립보행으로부터 우리는 음악적 존재가 된 거예요. 직립보행으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음악적 존재.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음악적 존재가 됐다는 것은 소리를 아무 때나 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항상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된다는 건 그만큼 이 집단의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수시로 의사소통이 되니까. 수시로 의사소통. 되니까 집단 힘이 세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제 그 음악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 소통을 했을 것이다. 음악적인 언어. 근데 그 음악적인 언어가 그럼 뭐겠느냐? 물론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그게 남아있어요. 우리 어릴 때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있다. 예. 어릴 때 쓰는 말들. 애들한 유아어. 우르르 깍꽁 뭐 이런 거. 까까까까 깨깨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이게 애들이 듣기에는 이건 언어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죠. 근데 음악도 아니고 언어도 아닌데 근데 이게 뭔가
그죠? 이게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 그 어릴 때 조금 남아있죠. 그걸 우리가 유아어라 그래요. 그죠? 유아어. 그죠? 우르르 깍꿍, 뭐, 지지지지 막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거. 근데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뭔가 언어도 아닌데, 우리 언어. 그죠? 우리 인간의 언어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음악도 아닌. 하지만 뭔가 이 얘한테 이렇게 말하고 소통할 때, 그죠? 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게 이제 그 흔적이라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물론 이렇게 복잡한 언어가 아니지만은 그죠? 그 50명, 100명 살아가는 데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음악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부터 음악이 기원했을 것이다. 음악의 기원이. 자, 그래서 네안데르탈인들도 동굴에 벽화는 그리지 못했지만, 벽화를 그리려면 이제 상징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벽화는 그리지 못했지만, 그 동굴을 사용한 흔적이 분명히 많이 남아있고, 많이 사용했고, 동굴에서 그 사람들도 아마 틀림없이 그 춤추고 노래 비슷한 거 내지는 그런 좀 전에 같은 그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은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일단 우리 현생 인류로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은 증거가 안 남으니까, 그죠? 증거가 안 남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뭐 해부학적인 이야기, 진화적인 이야기 이런 거로 추정은 되는데 증거는 없는데, 그럼 그 증거, 가장 오래된 증거가 뭐냐, 그죠? 옛날에도, 그죠? 음악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없는 음악이 존재했다는 가장 오래된 증거는 뭐냐? 물론 한 3만 년쯤 된 피리가 발견됐다고 주장은 해요. 피리. 근데 그거는 그 증거가 완전치가 않아요. 썰이 분분합니다. 3만 년 정도 된 어떤 그 독수리 뼈로 만든 피리가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확인되지는 않고, 어쨌든 음은 소리는 나오면 사라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 이제 동굴이라는 이제 그런 썰이 제기된 거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동굴 벽화가 미술의 기원뿐만 아니라 음악의 기원이 된다는 거예요. 동굴 벽화가.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동굴 벽화가. 왜 이게 음악의 기원이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 조상들은 벽화를 굳이 동굴 깊은 곳에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또 그리고 또 덧칠해서 더 진하게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렸을까? 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벽화가 그려진 장소. 그죠? 동굴의 위치. 이게 아무 데나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벽화를 그린 장소가 이 사람들이 뭐를 고려한 거다? 음향적 효과, 그죠? 음향, 그죠? 그래서 음향적 효과를 고려해서 그린 거지 아무 벽에다가 대고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벽화를 그릴 때. 그래서 이런 분이 연구한 경우, 그죠? 이런 거죠. 이런 벽화, 이런 보시면 동굴의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 음향적으로 가장, 그죠? 울림이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1km 이상 들어갔는데 이거 엄청나죠? 1km 동굴. 네. 근데 요런 데 이제 막 그림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림이. 그래서 유난히 화려한 그림들이 조명에 그려져 있다. 근데 박사는 그 그림들이 예외 없이,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또 이곳저곳에 그려 있어요. 조금 그린 데 있고. 근데 그런 곳들이 다 예외 없이 동굴에서 음향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곳, 곧 울림이 가장 깊은 곳에 그려졌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죠? 동굴에는 울리니까 에코가, 그죠? 그러니까 그곳이 그 위치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동굴의 맨 끝에 그려진 구석기 시대의 동물 그림 아래에 서서, 그죠? 이런데, 그죠? 동물 그림 아래에 서서 이제 이 밑에서 사람들이 막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여기서 그림 그려놓고 그 밑에서 횃불 켜고 막 춤추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그 소리가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은 뚜렷이 다른 7가지 울림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야, 대단하죠? 당신의 성대가 진동을 멈추고 거의 5초가 지난 때까지 계속 울려 퍼지면 이거 엄청난 일종의 앰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에코 효과인 거죠. 에코, 그죠? 에코, 사이키 다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동굴이라는 게, 그죠? 클럽에서 볼 수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클럽도 에코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에코 주고 그죠? 사이키 돌리는 거. 이게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음악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벽화가 그려진 장소 자체가. 그죠? 음악의 기원. 그죠? 벽화가 어디에 그려졌느냐? 그 위치를 보면은 이거는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소리, 그죠? 소리, 음향적 효과 때문에 여기에 그린 거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음은 남아있지 소리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거로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음악을, 그죠? 여기서 했을 것이다. 그죠? 음악, 소리, 노래를 부르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요 이제 결론은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동굴이라는 게 바로 인류 최초의 핫플레이스, 인류 최초의 클럽인 거죠, 클럽, 그죠? 동굴이 클럽인 거예요, 클럽. 일종의 클럽이었던 점은 그런 면에서 꽤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굴에 가는 시간, 그 동굴, 물론 동굴에서 뭐 얕은 곳, 동굴에서 살았겠지만 그 깊은 곳, 그죠? 거기까지 굳이 1km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은 그 맨날 가는 게 아니었겠죠. 어떤 삶에서 특별한 시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이 뭐 어떤 주술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냥을 나가기 전에 한번 다 모여서 한번 놀고, 그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다음에 그림 놓고 뭐 이제 하고 사냥을 갈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건 맨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바깥에서 보통 생활하게 되죠. 당연히 우리 사피엔스들은 바깥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수렵하고 채집하고 그죠?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동굴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동굴까지 굳이 가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시간, 그죠? 맨날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그죠? 또 어떤 뭐가 있는 때 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고, 근데 또 이게 또 함께 먹고 마신다. 이거 증거도 있죠. 그 동굴에는 동물뼈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자리에 또 동물뼈. 막 수북하게 동물뼈, 무슨 뭐 곰뼈라든지 무슨 그 당시 뭐 사슴뼈 이런 거 거기서 먹은 거지. 먹고 뼈만 남긴 거죠. 그죠? 그래서 굳이 이 깊은 곳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먹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고기는 뭐 그 당시도 당연히 귀한 거잖아요. 사슴고기 잡는 거 귀한 건데 그거를 당연히 이제 잡으면은 밖에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여기까지 갖고 들어온 거는 여기서 또 한 판 또 쫙 먹고, 그죠? 귀한 고기 먹고 막 놀기 위해서 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먹고 마셨을 것이고, 당연히 그 동굴 안에서 완전 진짜 클럽이면서 그건 거죠. 그러면서 함께 춤추며 노래했을 터인데, 동굴의 반향 효과 때문에 그 울림은 더욱 크고 신비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러고는 밖에서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거랑은 다르죠. 밖에서 춤추고 노래할 때는 이런 효과를 얻기 어렵잖아요. 그죠? 정말 근데 동굴에서 그렇게 춤추고 하면 정말 신비롭잖아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말이 하면은. 그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란한 무대 장치와 배경 효과. 그죠? 그 배경 효과가 바로 동굴 벽화라는 거예요. 그죠? 동굴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벽화를, 그죠? 벽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동굴 벽화래. 그리고 또 그걸 반복적으로 그린 거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물론 옛날에는 그 안료라는 게 흙으로 이렇게 개서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금방 지워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또 한번 놀려면은 또 한번 또 진하게 칠하고 또 한번 놀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동굴 벽화가 물론 당연히 어떤 주술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그죠? 그 일종의 배경적으로 이렇게 그려 놓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이런 시간을 보낼 때마다 벽화를 이렇게 무대 장치를 한 번씩 또 새로 칠하고 더 칠하고 했을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동굴 안에 엄청 어둡잖아요. 당연히 어두운데 정말 어둡죠. 옛날에는 조명도 없는데 그거 횃불밖에 없는데, 근데 어둠 속에서 횃불을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은 그게 장난이 아니죠. 완전 그 사이키 조명의 장난이 아닌 거죠. 그죠? 횃불이 여러 개면은 내 그림자가 막 여러 개가 생겨가지고, 그죠? 그게 막 진짜 오늘날 클럽처럼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횃불이 만들어내는 어지럽게 움직이면 수많은 그림자들이 그런 흥을 막 증폭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증강현실. 그죠? 이게 진짜 AR이란 거예요, AR. 그죠? 증강현실. 소리는 동굴의 울림 때문에 막, 그죠? 소리가 커지는 것이고, 또 이 시각적인 효과는 어두움 속에서 여러 개의 횃불에 의해서, 그죠? 사이키적인 효과, 그죠? 막, 이게 현실이 이제 증강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엄청난 그 흥분과 그 뇌를 고양시키는 그런 장소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핫플레이스였다. 그리고 뭐 거기서 그냥 끝났겠어요? 그렇게 이제 다 공동체들 막 모여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나면은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어떤 그 안에서 짝을 이뤄가지고, 그죠? 동굴 속에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뭐 더 깊은 사랑을 나누거나 했겠죠. 또 이거 뭐 당연히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냥 뭐 놀고 헤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공동체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럼 그것이 또 엄청난 그 삶의 동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짝을 짓고 같이 사랑을 하고 하면 공동체가 진짜 단합이 되는 거지. 단합이 되면서 이제 뭐 나와서 또 사냥을 가던 또 어떤 또 일상생활을 또 했겠지.
그래서요, 요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그 동굴 그림이 어떤 주술적인 의미, 뭐 사냥 잘 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앞에서 뭐 주술사가 그죠, 샤머니 뭘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겠느냐라는데, 그렇게 엄숙한 주술 행사 정도가 아니라 그죠, 아예 그냥 공동체가 일종의 공동체의 클럽, 그죠, 클럽처럼 그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굴이 최초의 그 인류의 핫플레이스다. 그래서 이제 음악의 기원, 그죠? 미술의 기원과 우리 그 인류 진화사까지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시 르누아르 와가지고, 그죠?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이 이런 게 정말 우리가 봐도, 오늘날에 우리가 봐도, 야, 참 이렇게 놀면 참, 응? 좋을 때다, 뭐 이렇게 놀면 참 좋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깊은 그 본성적인 측면에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얘기가 뭐 길었지만 어쨌든 아주 연관된 여러 다양한 얘기 같이 섞어서 드렸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요 얘기 좀만 하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물랭드라 갈레트가 이제 어떤 곳이냐, 그죠? 요것도 이제 꽤 이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하나를 봐도 요거 봐도 이제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랭, 그죠? 물랭이라는 게 그죠? 그 밀러린, 그죠? 디쉐네 밀러린 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그죠? 슈베르트의, 그죠? 디쉐네 물, 그죠? 그러니까 뮬러, 이게 그 물방앗간, 그 방앗간, 그죠? 물랭이 불어로 방앗간, 풍차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차 또는 뭐 풍차가 방앗간이니까, 그죠? 곡식을 빻는 데니까. 그러니까 물랭드라 갈레트, 갈레트는 빵 이름입니다. 빵 이름. 그러니까 그 갈레트라는 빵의 빵을 파는 그 풍차라는 뜻인데. 이제 몽마르트르 꼭대기 근처에 풍차가 있던 제분소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꼭대기 근처에 있는 게, 꼭대기에 있어야 바람이 제일 세잖아요, 그죠? 바람이 많이 부니까 꼭대기에 이제 풍차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이렇게, 그죠? 꼭대기 쪽에. 근데 이제 파리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파리 원래 분지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높은 곳이 몽마르트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그래서 거기 풍차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 풍차를 이용해서 옛날부터 재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드브레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밀을 빻아가지고 여기서 작은 빵, 갈레트를 만들어서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빵을 파로 이제 여기서 구워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것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제 파리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죠? 도시화가 되면서, 19세기면 도시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몰리면서 그 싼 빵, 싸게 먹을 수 있는 빵 직접 만들어서 파니까 쌌겠죠. 그래서 인기를 끌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물랭드라 갈레트, 그죠? 갈레트 빵을 파는 풍차, 그죠? 갈레트 풍차. 갈레트라는 빵 풍차라는 거죠. 갈레트 빵 풍차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빵을 팔다가 이후에는 뭐 와인도 같이, 그죠? 빵하고 와인도 같이 파는 선술집으로 운영되다가 1830년도 댄스장, 일요일 공휴일에만 이렇게 춤도 출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춤도 출 수 있게 댄스장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도시화가 되고, 원래는 이게 이제 그냥 인근 들판에 농촌, 농촌이죠. 서울 인근에도 옛날엔 그 논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곳이 이제 바뀐 거죠. 바뀌어가지고 인근 들판에 주택과 공장이 들어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재분소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좀 이따 나올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파리꼬민이라는 엄청난 요 사건을 겪으면서, 파리꼬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꼬민이란 요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풍차를 전망대로 바꾸고,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업종을 바꾸는 거죠. 풍차를 전망대로 바꾸고 두 개의 풍차 사이에 댄스장을 이제 본격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벽과 지붕까지 이렇게 달아서 요 사이에, 그래서 여기 이제 뮬랭 갈레트라고 딱 써 있죠, 그죠? 뮬랭 갈레트를 파는 풍차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다른 작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반 고흐, 여기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에요. 반 고흐 초창기 그림이죠. 이 풍차를 그린 거죠, 반 고흐, 그죠? 반 고흐가 그린 요 그림. 또 여기 지금 전망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풍차가 전망대로 바꿨다 그랬으니까, 그죠? 이렇게 전망대식으로 가는 요런 반 고흐가 파리 시절 한 2년 정도 살았는데요. 2년 약간 넘게 2년 정도 살았죠. 반 고흐가 파리 시절에 이제 이곳 몽마르트에 살았어요. 몽마르트에 살면서. 반 고흐는 뭐 외로운 사람 아니야. 친구도 없고, 그죠?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고, 그죠?
맨날 여기 가서 사람 구경하면서 이거 그린 거지. 나도 저렇게 놀아야 되는데 놀지는 못하고 그죠? 그래서 맨날 그림만. 그래서 그림 엄청 많이 그렸어요. 이 그림을 이 물랭드라 갈렛 요 그림을 풍차 그림을 요 시절에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2개만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요 그림은 또 우리가 배울 뚜르즈 로트레크라는 이게 작은 드가라고 작은 리틀 드가라고 불리는 뚜르즈 로트레크가 그린 또 그런 그림입니다.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 를 그린 그림. 여기는 근데 뭔가 벽하고 지붕이 설치된 이후에 그린 거죠. 그죠? 벽하고 지붕이 설치된 이후에 이렇게 그죠? 남자들이 춤추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로트레크는 우리가 먼저 그 저기 후기 인상주의 할 때 책에 있습니다. 책 215페이지 있습니다. 그때 보시겠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물랭드라 갈레트. 자, 그래서 요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망대, 그죠? 저쪽에서 올라오는 게다 이쪽에서 올라가는 이렇게 파리 시민들이, 그죠? 그러니까 요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는 분지기 때문에 높은 곳이 없는데 요것은 약간 북쪽에 원래는 파리 외곽이었는데 나중에 파리로 편입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망대 올라가면은 그래도 도시 전체의 경관을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고요. 그래서 전망대 이렇게 풍차를 전망대로 개조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저 아래 쫙 보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갈레트 빵이라는 겁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갈레트 빵.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 춤추는 무도회장에 입장하면은 기본으로 갈레트가 나오고 이게 딱 기본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기본으로 딱 갈레트 갖다 주고 그럼 이제 일찍 온 사람들은 이 빵을 먹으면서 나중에 합류할 사람들, 그죠? 친구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소녀들은 무료 입장이야.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게 중요하죠, 이게. 소녀들은 오늘날 요즘에도 왜 그런 거 있던데요, 그죠? 뭐지? 무슨 헌팅 포차 이런데 뭐 여성 뭐 소주 한 병 무료 뭐 그죠? 뭐 몇 시까지 여성 무료 뭐 이런 거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워낙 또 이제 그러면 여자애들만 요즘엔 여자애들 술 많이 잘 먹으니까. 근데 이게 또 그래야 이게 장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젊은 여성들이 많이 모여야 또 남자들이 또 하니까. 이게 소녀들은 무료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래야죠 또 그래야 또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요 파리 꾸민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파리 꾸민. 그러니까 이 물랭드라 갈레트는 파리 꾸민 이후에 재개장한 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류층이 아니라 그죠? 파리의 소시민, 그죠? 중류층, 뭐 노동자, 뭐 서민들에게 인기 있는 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그죠? 놀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류층. 자, 그런데 이 파리 꾸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파리 꾸민하고 어떻게 연관되냐? 바로 이게 벌써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높은 곳에 있다는 거잖아요. 파리 위쪽에. 이거는 벌써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딱 이제 그게 이해가 되죠. 그죠? 파리를 북쪽에서 전체를 쫙 내려다볼 수 있는, 그죠? 그 당시 물론 파리 외곽이었지만 바로 붙어 있는, 그러니까 전체를 내려다보고, 이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산쯤 된다고 해야 되나? 남산? 뭐 이렇게, 그죠? 북쪽이니까 뭐, 그죠? 뭐, 인왕산 이런 거, 그죠? 우리랑은 지형이 다르지만은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파리 코민요 얘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혹시 저거 아시는 분도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파리 코민이 뭐냐?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인상파 얘기하면서 나왔는데요. 그 전쟁이 있었죠. 프로이센과 프랑스, 그죠? 이제 프로이센은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 그죠? 비스마르크. 차를 이제 비스마르크고, 프랑스는 이제 멍청한 그 나폴레옹 3세, 그죠? 3세가 둘이, 나폴레옹 3세가 지 분에 못 이겨서 그냥, 그죠? 너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마라 해가지고, 나폴레옹 3세가 선전포고하고, 비스마르크가 잔뜩 준비했다가 이제 한 번에 밀어붙여가지고,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우리 뭐 한글로는 뭐 보불 전쟁 그렇게도 번역하는데요. 그죠? 1870년에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프로이센은 뭐 가볍게, 그죠? 프랑스를 제압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거두니까 이제 휴전을 하는 거죠. 나폴레옹 3세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그죠? 뭐 사실상 영국으로 추방된 거고 사실상, 그죠? 이제 여기 새로운 프랑스 정부하고 휴전, 협정, 항복을 했는데 당연히 항복을 하게 되면은 그 조건이 굴욕적이잖아요. 진쪽이 어쩔 수 없지,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왜 알사스 로렌 지방이라고 아시잖아요, 이거, 그죠?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알퐁스 도데의 뭐 마지막 수업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수업 오늘 지나면은 내일부터 뭐 독일어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그죠? 너무 좀 민족주의적으로 그랬는데, 근데 알사스 로렌은 원래 로렌 자체가 그때 기억하십니까? 로렌 자체가 원래 독립국가였어요. 로렌 지역 자체가 이게 독립국가인데 이 더 큰 놈들이 와서 뺏었다 막 하는 거지 사실은. 그 알사스 로렌 지역이라는 데가.
자, 그래서 로렌 공국이었습니다, 원래. 예, 그래서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프랑스 땅이죠.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이 지고 프랑스가 이겼으니까 그때 다시 그걸 뺏어왔지.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프랑스가 졌으니까 요게 이제 독일 땅으로 프로이센 땅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에요, 바로 그 전쟁. 마지막 수업 있던 저 전쟁.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당연히 굴욕적인 강화 조약이 체결되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은 우리 이거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나서서 싸울 수가 있다 해가지고 파리 시민들이 이제 무장 봉기합니다. 우리 이 새로운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장 봉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파리시, 그죠? 파리 시민들이 무장 봉기해서 세운 거예요, 정부를. 우리끼리 새로, 그죠? 정부를 세운 걸 이제 꼬민디 파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1871년부터 딱 2달이죠. 딱 2달 동안 지속된 그러니까 시민과 노동자들이 봉기해서 수립된 혁명적 자치정부인데 당연히 이것의 바탕에는 그 무정부주의라든지 또는 그 사회주의, 그죠? 그 당시 그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 나온 게 그 1849년이고 그 자본론 나온 게 186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자들이 말 그대로 이 정부를 세운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노동자 계급이 세운 세계 최초의 뭐 민중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엘리트가 아니지 진짜 민중의 지배죠. 민중, 그죠? 노동자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자치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정책을 실행에 옮긴. 근데 딱 2달밖에 못 갔죠. 어쨌든 파리만 딱 장악해서, 그래도 파리를 장악하고 파리에서 이런 그 자기들끼리의 정부를 세웠는데 그걸 파리 꼬민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불법으로 자기들이 세운 거잖아요. 프랑스 정부가 보기에는. 그래서 프랑스 정부군이 야 이게 웃기지 마라 했다가 이제 한 방 맞았지. 그래서 왜냐면 프랑스 정부군은 지금 프로이센한테 지는 바람에 힘이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시민들이 단합해가지고 파리를 지키니까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해가지고 프랑스 정부군이 처음에 졌다가 이제 프로이센군의 협조를 받아서 다시 이제 파리로 진격하면은 당연히 시민들은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꼬민을 무력 진압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해 일주일간 7일 동안 시가전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꼬민은 붕괴되고 많이 죽었어요. 3만 명 이상 시민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거나 이게 더 크죠. 그래서 한 보통 한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그죠? 나중에 막 그죠? 사형당하고 저 식민지막, 그죠? 태평양 대성 이런 데 섬으로 보내버리고 유형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이게 바로 그런 연관돼요. 그 물랭드라 갈레트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 이 그림이 딱 보면 아주 평화로운 즐거운 그런 그림이지만, 야, 여기에도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저 자리가 파리 꼬민 당시 꼬민 지휘부가 있던 거래요. 지휘부. 왜냐면 지금 이게 이제 그 전에, 그죠? 작가 미상의 꼬민 이전에 그린 그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저 꼭대기 좀 언덕 위에 풍차가 있고, 아래쪽에 그냥 이쪽에 들판이고요. 그죠? 이런 말 그대로 시골, 응? 물론 이쪽은 파리지만은 시골, 파리의 변두리인데, 근데 이게 높잖아요. 지형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파리 꼬민의 그 지휘부가 있었어요. 지휘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북쪽에서 아래로 파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프랑스 군도, 정부군도 이곳에다가 높은 지역이고 하니까 이곳에다 당연히 대포와 탄약을 쌓아 놓았겠죠. 또 파리 시내가 아니니까 파리 시내에 쌓아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파리 변두리에 높은 곳에 여기다가 딱 군사적인 이런, 그죠? 군사적인 이런 설비를 한 거죠. 대포와 탄약을 쌓아 놓았는데, 근데 일단 전쟁에 졌잖아요. 전쟁에 졌으니까 여기 쌓아 놓은 건 쓸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한 후 굴욕적인 강화 조약이 비준되자 이를 거부하며 파리 시민들이 무장 봉기하는데, 그럼 그 무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이거를 탈취한 거죠. 시민들은 먼저 이곳에 저장되어 있던 대포와 탄약을 이제 탈취해버린 거예요. 이곳에 있는 거를. 이게 일종의 무기고니까 대포와 탄약.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군은 야, 그거 무장 해제 다시 돌려달라고 했더니 무기를 회수하자고 하자 꼬미는 이곳에 지휘부를 두고 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싸워가지고 정부군이 일단 당해내지 못하고 일단 베르사유로 후퇴했다가, 그래서 이곳이 여기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그죠? 이거 그러니까 광주 사태 당시 전남 도청과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전남 도청, 그죠? 광주 사태 마지막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지휘부가 있고 마지막에 정부군이 진압할 때 마지막에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이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나름.
파리 꾸민 당시. 그런가요? 어쨌든 뭐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광주 뭐 항쟁 이렇게 써야 되나? 민주화 운동, 뭐 어쨌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전남청이라는 말 쓰세요. 어쨌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전남 도청 같은 그런 의미, 마지막 항쟁 지역. 그래서 이제 전쟁 패배로 약해진 프랑스 정부가 일단 베르사유를 후퇴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고스 행군의 지원을 받아 파리에 진입한 이제 꼬민을 무력을 진압하니까 이제 상대가 안 되죠. 일반 군인들하고는.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에서 파리 꼬민이 최후의 항전을 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 전남 도청처럼. 그래서 근데 이게 단순히 시민들만 죽었겠어요? 당연히 이걸 공격하는 군인들도 많이 죽었겠죠. 위에서 막 포 쏘고 하니까 그죠? 마지막 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시민과 군인들이 같이 희생되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진압되면서 파리 꾸민이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파리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비극의 현장으로 기억되는 곳이겠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죠? 그리고 당연히 르누아르도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 곳이 어떻게 해요? 그러던 곳이 이제 쫙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춤추는 무도회장이 된 건데, 그죠? 그래서 물론 르누아르의 그 성격상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린 거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그건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요, 뭐 특별한 정치적 의미 같은 건 두지 않았을 겁니다. 두지 않았을 거고요. 이제 오늘날 풍차만 이렇게 남겨놓은, 그죠? 그래서 정말 뭐 오늘날에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죠. 과거에 정말 그런 흔적이 없는 이런 뭐 파리의 일반 그 시가지가 됐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굳이 보자면은 르누아르가 이게 정치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정치적인 것 자체를. 르누아르가 했던 비정치적, 탈정치적 성향, 그죠? 정치 뭐 이런 거 별로 안, 그러니까 정치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한다면은 그와 같은 비극의 현장을 아름다운 음악과 사랑과 이렇게 즐거움이 흐르는 이런, 그죠? 지상 낙원처럼 흐르는 곳으로 그려낸 것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의도가 없었을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아는 사람은 야, 그러던 곳이 이렇게 즐거움과 사랑에 넘치는 곳으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인생이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본다면은 나름 꽤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나름. 그러니까 르누아르가 한 말이 이거잖아요. 실제로 한 말이 이미 세상에는 더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불쾌한 일이 많다. 그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 르누아르의 사회 진단이기도 해요. 세상에 이거 너무 안 좋은 거 많다. 특히 이제 정치적인 거 이런 걸 안 좋아했거든요. 많이 시끄럽고 뭐 갈등 이런 거. 그래서 르누아르는 그냥 사실 이게 르누아르의 인생관이기도 하죠. 그죠?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 인생의 순간들인데 괜히 정치적 이념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이게 따지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죠? 따지면 싸우게 되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타고난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산다면 곧 서로 사랑하고, 이 자연적인 본성이 사랑하고 뭐 즐기고, 그죠? 하면은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가 사는 이곳이 신들이 사는 낙원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우리, 그죠? 거기 201페이지에 여기서 둘째 줄에, 그죠? 있죠, 그죠? 그죠? 르누아르는 지상을 신들이 사는 낙원같이 묘사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싶은 것, 이게 실제로 말하고 이게 그렇다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러려면 이게 된다니까. 서로 이념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따지면은 싸우게 되고, 따지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본성대로 살면은 그런 게 없을, 그런 비극적인 일도 없을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읽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장소가 그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그냥 뭐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그래도 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이 물랭드라 갈레트가요. 자, 그래서요. 요 정도 요 파일은 이렇게 끝났고요. 그래서 요 파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한번에 올려드리겠고요. 그 다음 파일로 가서 이제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림이고 이제 그 물랭드라 갈레트 그림. 그래서 대한 이야기. 아이고, 오늘은 이 그림 하나 얘기만 하고 끝내. 네, 깊이 있게 보는 게 좋죠. 자, 이제 이 그림, 그죠? 물랭드라 갈레트 무도회. 근데 여기는 재밌는 장면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죠? 재밌는 장면들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자, 그죠? 르누아르는 모델이 되는 친구들에게 동일한 모자를, 그죠?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제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서. 그래서 아마
뭐 비싼 모자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여성용은 좀 다르죠. 여성용은 좀 다른가? 남성용, 여성용에서 여성들도 이렇게 모자 물론 쓰기 싫은 사람은 안 쓰는 건데요, 그죠? 이쪽에도 보시면 모자를 쓴 친구들이 그죠? 이렇게 있죠, 그죠? 다 그래서 여기 모자 쓰고 있고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나눠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편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보이죠, 그죠? 이제 그죠? 저 뒤쪽에 그죠? 오케스트라. 그래서 이곳에는 전속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나름 그 일요일마다 한 10대 명 되는 10대 명 정도 되나? 그죠? 저 뒤쪽에 안쪽에 오케스트라가 있죠, 그죠? 오케스트라가 있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오케스트라 앞쪽에 보이세요, 이거? 요 커플 여기. 이거 이제 요. 여기죠, 딱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발생이지 뭐 그죠, 확대했는데 그죠. 이 여성하고 남성하고 그죠. 그죠? 이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커플, 그죠? 문제가 발생해서 남들은 지금 즐겁게 춤추고 있는데 저 둘은 지금 뭔가 그죠? 안쪽에 보이죠, 그죠? 뭔가 둘은 뭔가 여성은 토라졌고 남자는 지금 쩔쩔 그죠? 내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재밌는 장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그죠? 잘 보셨네요, 이 선생님, 그죠? 뭔가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게 서로 싸운 것 같은, 그죠? 남들은 다 춤추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약간 익살스러운 장면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림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여기 이 팀이죠, 이 팀, 그죠? 이 팀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색채적인 포인트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일단 여기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색은 밝은 청색인데요, 밝은 청색이라고 대충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인상파는 그림자를 검은색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림자를 청색으로 그렸는데, 청색. 여기서 이제 밝은 청색으로 그림자가 나옵니다. 그림자가. 그런데 그것이 이 드레스 색이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여성 이름이 이제 에스텔인데요. 에스텔이란 이 앞에 여성의 이 드레스. 그죠? 예쁜 줄무늬 드레스. 색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청색과 분홍색. 근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색이에요. 요걸 기본으로 해서 요게 쫙 퍼져나가는 식인 거죠. 그죠? 요것이 에스텔이 줄무늬 드레스 분홍색과 청색이 분해돼 가지고 그죠? 요 여성의 그죠? 분홍색이 되고 있고 그죠? 분홍색이 있고 요거 청색은 요 여성의 드레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분해된 겁니다. 분해됐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시 이 바닥 배경색을 또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바닥이 그래서 분홍색과 청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바닥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특히 청색은 이제 그 나뭇잎의 그림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동시에 바닥의 배경색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요것이 이게 르누아르의 독창적인 그런 게 아니라 발상이 아니라 원래 이제 그렇게 그려져 왔던 로코코 그림을 그죠? 적극 응용한 거로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옷 색깔이 여러 사람들에게 교차되어 나타나면서 한편으로 또 배경과 통합되잖아요. 그죠? 옷 색깔이 이 옷이 여기 교차되면서 배경하고도 통합되도록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죠? 와토의 키테라 사몰레 순례 등에서 이거 말고도 다른 데서 잘 나타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이제 집어넣는데 그죠? 보시면 그렇게 사람 옷 색깔이 막 교차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 여성의 옷 색깔이 이 남성의 옷 색깔이 되고 그죠? 이 색깔이 그죠? 요 남성의 옷과 이 윗들이가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된다고요. 그죠? 이 색이 또 이런 데서 나타나고 이렇게 그죠? 그죠? 옷 색깔이 서로 다 교차되면서 그 다음에 또 그 옷 색깔이 이 주변 배경색을 또 이루어요. 그죠? 그죠? 그런 방식을 이제 이 르누아르가 로코코 이 작가들로부터 배운 거죠. 그래서 요 옷 색깔과 배경을 교차시키면서 배경까지도 같이 아우르도록. 그래서 사실 그런 방식입니다. 바로 이런 로코코 방식을 요걸 이제 응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옷 색깔과 배경이 같이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교차되면서 그죠? 배경과 통합되도록 그린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일단 눈에 띄는 색채적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게 요 그림자죠. 결국 여기서 이제 중요한 효과는 이게 야외 무도회장이잖아요. 야외 무도회장이고 이 위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네, 나무들이 있고, 그래서 나무 위로 이제 햇빛이, 일요일 오후입니다. 그죠? 일요일 오후에 나무 위로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고, 그러니까 햇빛이 다 들어오지 않죠. 나뭇잎에 가려서 나무 그늘이 질 거 아니에요? 물론 나뭇잎 사이사이로 직접 비치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나뭇잎 사이사이로 직접 비치는 게 요런 얼룩인 거죠. 그죠?
여기 그죠? 이 앉아 있는 남자 이 등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룩이 머리에도 이렇게 좀 빈다게 돼 있고 그죠? 이렇게 여기 이제 노란색과 분홍색 얼룩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 모자 같은 거 보시면요. 이게 청색으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이게 그림자예요. 나뭇잎 그림자. 그죠? 그죠? 요 사례만 지금 들었는데 이렇게 얼굴도 그렇고 얼굴도 이렇게 청색 같은 거 청색 밝은 청색으로. 자, 그래서 결국 요걸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색채 효과는 나무 위에서 그 위에서 내리 쏘는 햇빛이 나뭇잎에 반사되거나 빛이어서 그죠? 그 밝은 청색의 얼룩과 같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룩과 같은 그림자가 이제 이곳저곳에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림 전체에 흩뿌려져서 이제 일렁거리듯이 그렇게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밝은 청색의 얼룩과 같은 그림자는 사람, 사물, 배경이 가진 본래 색과 결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모자랑 결합해서 약간 요런 색, 사람 얼굴 살색과 결합해서 약간 노라면서도 약간 요런 색, 그죠? 또 이런 그 의자에서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타나고, 그죠? 이 밝은, 이 청색이 다 그 그림자, 나뭇잎의 그림자예요. 살짝 녹색 기운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의 그림자가 그죠? 일렁이듯이 이렇게 얼룩처럼 표현된 것. 그 다음에 또한 사람들의 얼굴과 옷에는 이 노란색과 분홍색 얼룩.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잎을 통과해서 간간히 비추는 햇빛이 그죠? 살짝 뚫고 들어온 햇빛이 이렇게 탁 비치는 거 그죠? 그것이 반사된 그런 얼룩처럼 그렇게 노란색과 분홍색 얼룩도 사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효과예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효과가 나뭇잎 위에서 내리치는 햇빛의 효과.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쉬운 거죠. 이건 우리 인상주의 공통사항 아니에요? 윤곽선을 사용하지 않는 거, 그죠? 윤곽선이 없어요. 윤곽선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적인 세부 묘사 대신에, 그래서 세부 묘사 대신에 동적인, 그죠? 동적인 전체 인상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적인 뭔가 출렁거리고 그죠 일렁거리는 듯한 그런 식의 동적인 순간을 묘사한 건데 결국 그것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출렁거리면서 흘러가는 그 삶의 시간 그죠? 그러면서 흘러가는 삶의 절정의 그 순간 그것을 동적으로 이렇게 포착하고자 하였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규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좀 확대한 게, 그 윤곽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동적이라는 게, 요거 딱 보시면요, 요 어린 소녀, 어린 애도 이게 뭔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뭔가, 그죠?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않게, 그죠? 윤곽선이 없으면서, 이 자기 언니한테 뭐라 하는 거, 막 다가가는 듯한 느껴지고, 또 이런 거 봐도, 여기 윤곽선이 없어요. 그죠? 이게 이 기둥하고 뭐 이 여성의 머리와 이런 게서 구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뭔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성이, 뭐 우리 고전적인 그림에서 볼 때처럼 딱 정적으로 딱 명확한, 선명한 게 아닌 하지만 뭔가 그죠? 그 살아있는 듯한 동적인 그래서 윤곽선 없는 붓질로 그려서 정적인 느낌을 사라지게 한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윤곽선이 없다는 건 뭐 금방 다들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사람들 이야기, 그죠? 사람들 이야기. 그래서 모델들, 등장인물들 이야기를 좀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가 친구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조르주 리베라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여기 맨 끝에 앉아서 여기 쓰는 친구 있잖아요. 그죠? 맨 오른쪽에, 그죠? 이 친구가 뭐 쓰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 나중에 회고록을 썼어요. 르누아르와 친구들 해가지고, 르누아르와 자기가 살던 시기 회고록을, 길지 않은 회고록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과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거예요. 야, 쟤 누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뭐 당연히 이 책을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14명 정도의 친구와 지인들이 모델 역할을 해준 거라 나타나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 정도 이게 한 번에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그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그렇게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그린 거기 때문에 며칠씩 그죠? 그래서 14명 이상 정도의 친구 또는 지인들이 이렇게 딱 앉아서 포즈를 취해주고 한 거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같은 친구 화가고 다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그냥 아무나 그린 게 아니라 다 이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 내지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여성이 3명이 이제 주로 눈에 띄는데요. 가장 먼저 당연히 가운데 여성 2명, 그죠? 이 2명의 여성은 이 위쪽 여성이 이제 잔느 사마리라고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 중요한 그림이 많이 나와요. 잔느 사마리라고 이 당시 19살.
그죠? 그래서 요 그림, 요 근의 그림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요, 요 그림하고 같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르누아르의 그 주요 그림의 주요 모델로 등장하는 잔느 사마리안 여배우입니다. 여배우, 연극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였고요. 그다음에 여긴 동생, 이 언니, 동생 에스텔. 그래서 이 두 자매는 부모님을 동반하고서 일요일마다 이곳에 왔다고 하는데 공짜니까 그죠? 일요일마다 오면은 빵 먹고 또 엄청 또 이게 그게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젊고 그 예쁘장한 이렇게 소녀들이 오면 당연히 남성들이 막 거의 뭐 여왕 대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한번 춤 한번 춰볼까, 그죠? 뭐 플러팅하고 막 했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만 부모님이 이제 딱 그걸 보호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죠? 항상 즐겁게 이렇게 일요일마다 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여성들을 캐스팅해서 이렇게 모델로 그래서 잔노와 그 에스텔 두 명.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나올 이제 여성이 이제 유명한 여성이죠. 여성. 이것도 이제 친구입니다. 이제 쿠바 출신의 화가, 그죠? 돈 페드로 피타리는 자기 친구, 르누아르의 친구, 아주 멋쟁이, 그죠? 화가고요. 그다음에 같이 춤추는 이제 이 여성, 그죠? 이 여성. 딱 봐도 중요하게 보이죠. 그죠? 앞에 있는 두 여성도 중요하지만은 이 딱 춤추는데 이렇게 딱 중요한 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 누구냐? 그 이름은 마르게리트 르그랑이라고 하는데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찍 죽었어요. 그죠? 르누아르와 15살 차이입니다. 르누아르 15살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중하류층 여성이에요. 중하류층 그냥 몽마르트가 이게 변두리 아니에요. 그죠? 파리의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하류층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중하류층 여성인데 근데 이 여성은 태어날 때 이름은 또 달라. 이름 막 달라. 이거 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 당연히 기록이 이 정도만 알려진 것도 그냥 대단한 건데, 그죠? 어쨌든 이름이 이랬다는데 이름이 이거로 바뀌었어. 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이름이 바뀌었고, 근데 또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뭐 여러 가지였어요. 안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마르고라고 부르기도. 이 마르고는 아마 이 마르게리트에서 온 것 같은데요. 마르고 등 여러 가지였다 부르는 이름이. 그래서 그녀는 몽마르트 이제 변두리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지만은 르누아르가 만났을 때 19살 때쯤 만났는데 1875년에 이미 아들이 있는 미혼모였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이런 겁니다. 이 중하류층 또 게다가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제 18세, 9세 이때 애 많이 낳았어요. 그죠? 다들 남자들 만나서 이렇게 애들 많이 낳았습니다. 이때도 뭐 이미 아들이 있는 미혼모로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자기 애기랑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살고 있던 그런 여성이었는데 르누아르의 이제 모델이 된 거죠. 아마 카페에서 르누아르가 모델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유명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정말 많이 나오죠. 우리 유명한 그림에. 이게 다 같은 여성인 거예요. 그게 같은 여성,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여성, 그죠? 바로 이 물랭드라 갈레트에 나오는 이 여성이 이 유명한, 그죠? 우리 맨날 그 책, 그죠? 너무너무 유명한, 그죠? 그 인터넷 서점 들어가면 항상 나와 있는 그림 아니에요. 인터넷 서점에. 그죠? 책을 읽읍시다 나오는 그림. 이 같은 여성이에요. 그죠? 좀 비슷하게 보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좀? 그죠? 조금 비슷하게. 어쨌든 그림 스타일이 이건 진짜 인상주의적인 빗으로만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죠? 윤곽선 전혀 없이 빗에 의한 붓질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죠? 빗으로만 그런 정말 빗으로 만들어진 여성입니다. 정말 빗으로, 그죠? 안에서 들어오는 내리쬐는 햇빛에 의해서 빗으로 그려진 그런 여성. 정말 너무나 유명한 이 여성입니다. 바로 여성. 그래서 이 여성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르고라고 불렀어요. 마르고. 그러니까 르누아르 친구들은 이제 이 여성을 마르고라고 불렀는데 그 마르고란 이름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재봉일을 했다. 이게 왜 중하류층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산업화 초창기에는 그냥 어디 일감 뛰다가 집에서 바느질 하는 거 여성들은, 그죠? 뭐 특별히 뭐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몽마르트에, 어떻게 돼? 몽마르트가 변두리에 막 술집들이 생기고 카페가 생기면서 뭐 예쁘장하니까요.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 술집에서 여급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술집에서, 그죠? 술집에서 일했는데 뭐 이 당시 뭐 술집에서 일하면 뭐 다 이제 그런 일, 그렇다고 꼭 매춘부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술집에서 일하는 뭐 그런 그 여성이었다. 근데 아마 거기서 이제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카페에서 사용되던 가명, 원래 그렇게 술집이나 카페에서 그 여성들이 일할 때는 그 자기 본명 안 쓰잖아요.
그죠? 본명 안 쓰고 비슷한 이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가명이 마르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게리트에서 가져와서 마르고라고 다들 불렀고 르누아르나 르누아르의 친구들도 이 여성을 마르고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요때. 그래서 마르고라고 불렀습니다. 안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요게 75년부터 78년 한 3년 정도 사이에 르누아르의 모델로 등장하는데, 근데 요게 이제 르누아르가 그 전 애인하고 헤어진 다음에 이제 이 여성과 아마 이제 처음으로 뭔가 연인 관계였지 않았을까. 물론 남아있는 건 없어요. 남아있는 건 없는데, 물론 마지막에 이제 이 여성이 죽을 때 그런 여러 정황과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랬던 것 같다. 그죠? 특히 이제 죽기 직전쯤에 둘이 많이 가까워졌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이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로 추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은 정말 많은 그림, 유명한 그림에 나옵니다. 이 그림도 이제 이 여성이에요.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죠. 인상파의 그림 중에서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죠? 이것도 이 여성을 그린 햇빛 속의 누드, 아주 인상주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나뭇잎에 이런 그 푸른 그 반점들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 여성도 이렇게 또 예쁘게 그렸어요. 그죠? 눈 정말 초롱초롱하잖아요. 그죠? 그죠? 정말. 이때가 이제 20살이었겠구나. 20살. 그죠? 정말 아주 눈 초롱초롱하게 예쁘게 아주 예쁜 여성 누드를 이렇게 그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인상주의적인 스타일로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또 아주 또 좀 약간 고전 스타일 비슷하게 또 예쁘게 또 그렸습니다. 그래서 다 여성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이제 일찍 죽죠. 그죠? 이 마르고는 79년 2월 천연두에 걸려서 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층민이고 뭐 그죠? 이게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23살에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르누아르가 이제 요 마지막 요거 이제 기록에 남아 있어요. 요거는. 그죠? 그 전에는 무슨 관계인지 모르는데 이제 걸려서 엄청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누아르가 자기가 다 뛰어다니는 거죠. 백방으로 의사를 찾으며 노력했지만 그녀를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보다 오히려 르누아르가 더, 그죠? 이제 이 그녀를 안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잖아요. 가셰. 그 유명한 의사 가셰, 그죠? 의사 가셰도 다 인상파인데, 가셰는 하필 또 이 인간이 아파가지고 못 오고, 하여튼 도움도 실제로 와도 이 당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이게 죽을 정도면은 이게 이 젊은 여성이 죽을 정도면 이미 넘어간 거죠. 그다음에 드 벨리오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드 벨리오? 루마니아 출신의 귀족으로서 그 해돋이 인상이라는 그림을 두 번째로 구매했던 사람. 그죠? 이 사람은 뭐 의사는 전문 의사는 아니지만은 민간요법을 하는, 그냥 루마니아 민간요법을 하는, 그래서 드 벨리오를 갖다 불러댔지만은 뭐 소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도움이 되지 못했고, 어쨌든 르누아르가 정말 백방으로 그녀를 살리려고 했지만은 살릴 수가 없었고 바로 죽게 됩니다. 23살에 참 안타깝죠. 그래서 마르고가 죽자 르누아르가 그 장례를 다 했어요. 당연히 집안은 가난하고 르누아르가 장례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끝까지 이제 그녀 묘지까지 다 사가지고, 그죠? 묘지도 다 비용을 지불해야죠. 해서 그녀를 묘지에 묻고 그녀를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친구들의 전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죽은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아예 그냥 작업을 하지 못하고 한 두세 달 동안, 그죠? 그래서 엄청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이제 연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15세의 차이야. 15살. 이 르나르 어떻게 보면 도둑인가 이게, 그죠? 이게 이제 20살짜리 35살 된 이 아저씨가 이게, 그죠? 20살 처녀를 이걸 좋다고, 그렇게 애딸린 처녀를 좋다고 어쨌든 한 건데,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79년에 그녀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르누아르는 한 1년 뒤쯤에 이제 더 젊은, 더 어린 여성을 20살, 19살, 20살 차이 나는 여성을 또, 이거 그런지 어쨌든 또 연인으로 또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성이고요. 이제 모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 정도, 이제 소유와 소장 정도 얘기하면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의 소유와 소장. 그래서 이 그림은 정말 말 그대로 19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3회 인상주의 전체가 끝난 후에는 이제 이때까지 인기가 없으나 인상주의가 아직, 그래서 자기 친구, 돈 많은 친구, 그죠? 카유보트가 르누아르의 그림을 구입해 줍니다. 이 블랭 드라 갈레트의 춤하고 이제 그네, 이건 뭐 다음 시간 보시겠지만은요, 요거를 카유보트가 돈을 좀 구입해 주고, 이제 카유보트가 가지고 있다가 카유보트가 또 일찍 죽습니다.
죽습니다.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유언에 따라서 카이부터 가지고 있는 그림들, 그죠? 이 그림을 모두 이제 프랑스 정부에, 그죠? 기증하는 거죠. 이제 죽은 다음에 기증하는 유증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그림은 릭상브르 미술관 루브르에 걸렸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오르세 미술관이 새로 개장하면서 오르세 미술관으로 옮겨서 지금 오르세 미술관이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에 걸려 있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이제 스토리가 이제 또 잔뜩 생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물랭드라 갈레트 이 춤에는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작게 그린 이본이 있어요. 작게 그린 요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그림 크기가요. 그림 크기가 큰 그림이 뭐 요렇고요. 그죠? 2m가 좀 안 되죠. 2m가 좀 안 되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클래나? 그죠? 좀 그죠? 그래도 꽤 큽니다. 2m죠. 큰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작은 그림은 요거의 그러니까 한 2배 반? 그죠? 큰 그림이 작은 그림보다 한 2배 반 정도 되는, 작은 그림은 좀 작죠. 그래서 작게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게 르누아르가. 이거 물론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작게 그린 그림. 그게 이제 바로 이건데요. 이게 작게 그린 그림입니다. 작게 그린 르누아르의 그 이본, 그죠? 이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작아요. 그죠? 이제 가로가 한 1m 좀. 근데 어떻습니까? 그림이 좀 그렇게 정교하진 않죠. 그죠? 그죠? 좀 어설프고요. 좀 그다음에 딱 봐도 이게 노란색이 좀 많아요. 그죠? 저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그죠? 우리 다시 이제 맨 앞으로 가서 이거랑 보시면요. 그죠? 이거는 그렇게 노란색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노란 게, 그죠? 노란 게 별로 없는데, 요거는, 그죠? 확실히 이 2번은, 그죠? 노란빛이 확실히 확연하죠. 노란빛이, 그죠? 노란빛이 확연합니다. 노란빛이 확연하고요. 노란빛이 확연하고 좀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잘 못 그린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그림이냐 했을 때 이거는 이게 현장 스케치 아니었을까? 현장 스케치. 그죠? 왜냐면 야외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꼭대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야외에서 전체를 그리려면 세세하게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작게 그린 그림이니까 현장 스케치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기 쓴 것처럼 큰 그림과 작으면 그 관계가 뭐냐? 아마 2개의 그림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그린 것인지 물론 알 수 없습니다. 그 확인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2개를 그린 이유가 무엇인지 전하지 않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작은 이본은 이게 현장에서 빠르게 스케치한 일종의 밑그림 내지 습작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추정은 좀 되죠. 그죠? 그죠? 그림을 보면은 크기도 작고, 그죠? 이렇게 큰 게 아니라 한 이 정도 그림을, 그죠? 현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한번 연습 삼아서 그려본 거 아니겠느냐? 습작 내지는, 그죠? 좀 그렇잖아요. 그죠? 붓질이나 이런 것 등이.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게다가 큰 그림과 작은 그림 중 어느 것이 제3의 인상주의 전시의 출품, 이것도 사실 몰라요. 사실은 모릅니다. 확실한 건 없어요. 그 당시 기록으로는.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사연이 깊은 거예요. 이 작은 이본은 지금으로서는 직접 확인해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 있느냐 몰라요. 스위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누구한테 있는지 몰라요.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그죠? 누구한테 직접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겁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본래 그림의 색채가 이런 것인지, 노란색이 강하잖아요. 노란색이. 아니면 이게 이 칼라 사진, 그죠? 이게 남아있는 칼라 사진이 옛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칼라 사진이 원래 품질이 안 좋으면 노란 게 막 강하죠. 노란빛이 막 좀 이런, 그죠? 좀 변색되거나 이런, 그죠? 그래서 컬러 사진의 품질 때문에 지금 이게, 그죠? 이 품질, 컬러 사진 품질 때문에 이렇게 좀 노랗고 이렇게 좀 보이는 건지, 그것도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확히 이 그림을 실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작은 이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작은 이본이 이게 이제 왜 유명한 거냐? 이게 그 유명한 그 판매 문제 때문에 그래요. 판매. 그죠? 작은 이본의 소유와 판매에 얽힌 이 아주 긴 이야기가 있죠. 긴 이야기가. 그래서 이 그림은 오랫동안 미국인인 존 헤이 휘트너, 이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정계 유력 인사고 외교관, 뭐 대형 영국 대사도 했고 현대미술 관장까지 하는 나름 컬렉션이 아주 대단해요. 이 사람 컬렉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컬렉션을 대부분은 기증했지만은 이제 그가 죽은 다음에 그래도
죽은 와이프가 꼭 팔아서 돈 만들어 현금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은 기증했는데 몇 개는 팔았어요. 몇 개는 팔아가지고 자기 이제 그죠 돈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죽은 후에 미망인이 뉴욕 소더비 경매에 이 그림을 내놓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이 이 사람은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소유를 했고 아마 영국 대사 시절에 구입한 것 같은데 영국에서 이 사람이 대사를 할 때 미국 영국 주재 미국 대사 할 때 구입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미망인이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1990년 이때가 그 일본이 한참 제일 잘 나가고 이럴 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 그죠? 요 소더비 경매에서 일본 다이쇼와 제지 회사죠, 제지 회사의 명예 회장인 사이토 류에이가 이 그림을 7,810만 달러에 구입합니다. 그래서 단순 환산가 지금 가격으로 대충 1,100억 원 정도인데요. 1,100억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일 비싸게 팔린 그림이 한 5, 6천억으로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 다빈치의 그림. 근데 이게 단순 환산가고 조선가는 1억 9천만이니까 한 거의 뭐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게 원본이 아니잖아요. 원본이 아니라 2본인데 그렇게 비싼 거야. 2본. 작은 이번두사 이렇게 비싸니까 이 그림은 사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큰 그림은.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사건이 발생합니까? 이 그림만 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이토 류에이가 그 이틀 전에 이 경매 이틀 전에 또 그 사이토 회장은 크리스티 경매가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그 유명한 반 고흐의 그때 얘기했었죠, 그죠? 반 고흐의 의사 가세의 초상을 8,250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그죠? 요거 지금 한 2억. 요게 조금 더 요건 아무래도 2번이니까 조금 쌌고 의사 가세의 초상 이게 그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요거 그죠? 그죠? 의사 가세 그죠? 아까 그죠? 나왔던 그 이름도 의사 가세가 자주 나오죠, 그죠? 이 초상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때 팔리는 바람에 이때부터 이제 그림 가격이 장난이 아니게 된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이 두 그림은 물론 이게 이제 1등이지만 의사 가세 초상이 요게 2등이고 그죠? 한 16년, 15년 이상, 16년가량 그림 역사상 최고가,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의 지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죠? 요거 우리 그때 보셨죠? 그죠? 225페이지에 있잖아요. 그죠? 225페이지 한번 보셨었는데, 그죠? 225페이지에. 그죠? 그 바로 의사 가세 조상이 있네요. 그죠? 225페이지에 의사 가세 조상이 있고요. 그 둘째 문단 끝에 있잖아요. 그죠? 1990년 반 고흐의 의사 가세 조상은 경매에서 역사상 최고의 가격인 8,250달러에 팔렸다. 이 책이 이제 그때 쓰여졌으니까 이 책이 쓰여진 거는 그때기 때문에 이제 사상 최고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계속 경신이 됐죠. 자, 그래서요. 맞습니다. 오늘 얘기는 뭐 이 정도까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당시 최고가였고, 그 다음에 이제 16년 뒤에 요거를 경신한 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요거를 경신한 그림이 요겁니다. 유명한, 그죠?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죠? 아델 레블러 바우어의 초상화. 그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 손이 이 여성이 당연히 귀족인데 이게 어릴 때 다쳐가지고 손이 좀 잘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이 여기 가리고 있는 거야. 자기 그 약점을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손이. 그래서 요건 진짜 말 그대로 금으로 칠한 거지. 이 금박입니다.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나중에 16년 뒤에 이렇게 훨씬 비싸게 팔리면서 이제 가격을 이제 경신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그림이 저도 젊을 때 항상 가장 비싼 그림이었다. 의사 가세 조상이 그렇게 이제 들었었는데 요것이 그걸 경신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막 비싼 그림이 막 나와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더 비싸게 막 팔리는 그림들이 막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요 그림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에 같이 이어서 하시면서 또 그 다음 또 요